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온 언론재갈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법에 대해서는 언론단체, 진보정당, 시민사회, 학계 할 거 없이 국제사회에서까지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협상 국면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법을 관철하겠다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든가 아니면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해서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협상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극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인이 참여하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또 이 9월 27일 날 또 처리 시한도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모습인데요. 언론재갈법 어떻게 될지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이 조희준 기자와 함께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금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을 해서 뭔가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합의의 본질이 뭔가요? 네, 어제 4차례 협상을 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한 다음에 오늘 오후 1시에 양측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라고 했어요. 이 네. 말은 합의체가 아니에요.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더 얘기해 보자. 네, 양당의 국회의원 각 네. 2인, 언론계 각 관계 전문기관이 각 당 2인을 추천해서 총 8인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협의체 활동 기간은 9월 26일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게 양측의 합의안입니다. 그럼 뭔가 한 달 동안 더 얘기해 보자 정도겠네요.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5번 문항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예, 방점이 찍혀 있겠죠. 그렇죠. 여당은 거기고 야당은 8인 기구에 또 방점을 찍었겠네요. 예, 8인 기구에 방점을 찍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합의 내용들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절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여당 대변인들이 브리핑한 걸 보면 아직 구체적인 거 어떻게 이 합의 기구가 이루어지고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조차도 논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논의하다 보면 이제 며칠 가는 거고요. 네. 아니 그런데 구조만 만들어 놓고 네. 8인 협의기구 사람 구성 방식만 나왔는데, 네. 그 여야 동수라면 이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4대 그렇죠. 4이 양쪽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한쪽은 아예 징벌적 배상제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야당을 하고 있고, 여당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근데 둘이 합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측해보기로도 사실상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열람 차단 청구권 이런 거를 단순히 조항을 고친다고 자기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예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양측의 협의를 통한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당이 워낙 이 문제가 시끄럽고 정말 국제사회에서까지 지금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됐으니까 뭔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하면서 사실은 원칙은 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냥 뭔가 김을 뺀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했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네. 같은 거는 뺄 수 있다고 여당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여당이 이거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일단 협의는 하는데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런 구조라면 합의안이 없이 27일 날 뭘 갖고 상정해서 표결을 한다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론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있겠는데 예. 일단
야당에서 보기는 그렇다면 여당이 기존 언론 중재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자신들이 말했던 뭐 고의중과실 규정을 뺀다든지 네. 한 일부 수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는 추석 지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었을 뿐이지, 그리고 여당한테 뭔가 처리에 정당성만 줬을 그쵸. 뿐이지 실제 막은 건 하나도 없다. 실제 얻은 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야당 안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께서 SNS에 생선 뼈 발라 먹는다고 뼈가 없어지느냐라고 그러니까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치에 겹가지 몇 개 빼고 나서 네. 실제 그런- 큰 가지 먹으면 목에 걸리잖아요. 그런 우려가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통화했느냐, 어떤 의도로 이거를 합의했느냐를 네, 여쭤보기 위해서 야당 관계자랑 통화했더니 현실적으로 170석 여당이 네.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때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놓고 여론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언론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야당이 뭔가 막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변한 게 없고 네. 그냥 단순히 시한을 한 28일 정도 뒤로 미룬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다가 여당한테 거봐 우리 다 이 협의할 거 다 했고 절차 다 거쳤으니 우리가 한 건 정당하다 이런 빌미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비판이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지금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추석을 지나고 네. 그리고 그 주가 아마 저기 여당 대선 후보들이 가장 선거전이 치열할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네. 여당이 네. 그 주에 9월 정기국회 안에 네. 무리하게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뭐 야당 내에서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 그럼 막으려면 결국 남은 건 필리버스터인데, 네. 그죠? 그럼 필리버스터를 2달, 3달 해서 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들 다 저기 경선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야당 반장이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야당 반장한테 우리가 추궁해 네.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네. 거를 야당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 그 대선판이란 게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때 만약에 다시 언론중재법이 이슈가 된다면 네. 여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가장 극적인 국면의 모든 이슈가 언론중재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시간을 더 끌거나 쉽게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네. 과연 그럴까 저도 좀 의문은 갑니다. 글쎄 여당은 하루만 모이면 돼요. 그죠? 네. 그렇지만 야당은 이거 막으려면 그럼요. 한 달, 2달 동안 경선판 집어치우고 다 와서 필리버스터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야당이 더 막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파워 게임이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글쎄 김기현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에도 보니까 뭐 선뜻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의견 접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강성투사처럼 국회 앞에서 국민 필리버스터 하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자꾸 이렇게 절차 얘기를 너무 세게 네.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좀 비슷해졌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기자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실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죠. 굴느냐 말은 얼마나 이러고 좋습니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질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징벌적으로 배상을 언론에 시킨다는 건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을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뭐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쟁점 한 3가지로 들 수 네, 있는데요. 뭐 열람 차단 청구권, 네.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네,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일단 열람 차단 청구권부터 보면요. 네, 우리 예를 들자면
조국 전 장관의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 대학 표창장 위조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일제히 따라서 그 보도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이 권한이 있을 경우 이 권한에서 이쪽에서 아유 그런 사실 없어라고 하고 이 기사의 차단을 요청하면 이거 어디다 개인적인 요청해요? 프라이버시야라고 하면서 네. 어디에 요청해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재위원회. 이런 데다 그쪽에. 해야겠죠. 예. 음. 그게 언론중재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법적으로도 소송이 들어가고 하면 사실 그렇지만 이게 초반에 이렇게 밀어치지 않으면 검찰도 제대로 나서기 힘들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는 뭐 무척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기 배 의원님이나 해보셨겠지만 우리 쓰레기 뒤지면서 그랬습니다. 자료 무척 찾는 힘이 세지 사람들이 않아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 묻고 또 묻고 네. 네. 전화 안 받는 거 계속 전화 걸고. 죄송하지만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문자를 네. 뭐 수십 통 네. 남기든지 그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리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취지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권력기관이 붙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리고 원래 이 그 대형 그 권력 비리나 아니면 뭐 조국 사태 같은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한 개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수십 개 맞습니다. 언론이 네. 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인데 맞아요. 요거 하나 딱 했는데 바로 스톱. 또 네. 게재하지 마 해버리면 그 다음에 기사 후속 기사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건 딱 거기서 금방 드러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언론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기서 권력과 금방 거학을 척결하자고 하는 그러니까요. 게 정인데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거고 음.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네. 그리고 뭐 이 보도가 또 이어지면 뭐 미투 같은 고발도 사실 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건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사실 어떤 미투나 어떤 기사를 쓸 때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 기사를 쓸 때는 우리 기자들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과거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에 그렇죠. 많이 좀 싸워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렇죠. 그러다면 맞아요. 야, 너의 의도는 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악의적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네. 단순히 성폭력 이것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을 때 증거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언론이 반복해서 쓰는 게 언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권력 비리를 하루만 딱 쓰고 364일은 안 쓰나요? 예.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웃기는 얘기죠. 그럼 권력을 1년에 한 번만 감시하고 나머지는 쉬어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와치독입니까?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두 뭐 번째 쟁점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어떤 네. 권력자들을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 그 전반적으로 이게 이 법안 자체가 그 해외에서도 비판하는 게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중과실 추정이나 이거 약간 뭐 너무 단순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약간 관심법 같은 거잖아요. 네, 네. 너의 마음은 고의적이다. 네. 라는 거를 관심법처럼 보는 건데 물론 어떤 제도인지 생기면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사실은 작지만 그 자체가 근데 저희들을 좀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이 이 그 언론중재법을 보고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이 너무 오픈돼 있어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판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해서 뭔가 누군가를 처벌할 때는 명확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의 그 미국 기자협회의 그 공동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이거는 판사 잘 만나면 정권이 어떤 사실 기사도 가짜 뉴스, 허위 뉴스로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봤어요. 예, 그러한 모호성이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여당의 율사들도 이 법안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막 각종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썼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제한들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의 판결이 어떻든 기자들의 취재 자체는 위축될 수밖에 그쵸, 없는 그 시점에서. 환경인 거죠. 그 아마 그리고 이 정권 분들은 이 조국 그다음에 뭐 윤미향 이런 거 썼을 때는 악의적이다, 의도적이다 막 공격했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썼을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박근혜나 최순실을 때리면 그건 의도나 악의가 아니고 자기들을 때리면 의도고 악의인가요? 그 의도와 악의를 누가 판단하죠? 그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 자의성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불리함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그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나 아니면 언론중재위가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정부 사법부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들의 상당 부분이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인데 그분들이 판결한 거 보면 명확하게 유죄인데 1년 동안 판결을 아예 안 해요. 재판을 아예 안 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조국 동생 보면 아니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원래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더 약하게 줬잖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바뀌긴 했지만 판사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고 언론 중재위도 지금 90인에서 120인으로 늘린다는데 그거 다 정부가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중재위원 넣으면 언론이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 일방적이에요. 근데 청와대나 그 여당 원로 중진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거나 좀 신중론을 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지 않았었나요? 뭔가 이렇게 독주하다가는 결국 심판당한다. 이런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럼요. 예. 저기 어제 그래서 어제 상임고문 협의회를 네. 여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뭐 네. 나온 얘기가 지난 4월 총선 같은 결과를 내년 3월 대선에서 바라느냐, 독주의 네.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비록 한 달이지만 이렇게 미루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요 정도의 약간 제어 뭐 그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속도. 지금 예. 사실 저희가 뭐 아무런 언론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해도요. 네. 이 여당 지도부의 머리, 여당 정치인들의 머리는 내년 3월에 가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이 내년 3월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번에 한 달 이렇게 늦추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어제 그 비공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하거든요. 네. 내년 대선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다 자신들이 이렇게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근데 그 의도에 야당이 말려들었다는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뭔가 그냥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절차에 들러리 섰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럼 야당이 이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 독소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네. 사람들은 그냥 보면 몰라요. 이게 독소인지 아닌지 법이란 게 워낙 복잡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독소 조항 하나하나를 이 8인 협의 기구 통해서 없앨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2명 가고 여야 추천한 전문가 2분이 들어가시면 네. 없앨 수가 없죠. 쉽지가 그냥 안에서 않죠. 자기들끼리 예.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그 개싸움이라고 하는? 예? 네, 뭐 쉽지는 않은 거는 네.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여론이 악화된다고 여당이 판단해서 이거 안 되겠다. 추석 지나고 여론 상황이요. 네. 원래 대선 전 추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추석 지나고 여론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 일부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봐서는 쉽게 합의점이나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글쎄요.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그 사실 질문이 좀 그렇죠. 묘하게 되어 있어서 네. 참- 그쪽 뭐 옛날 진보 매체가 한 거 보면은 저라도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살인자는 처벌해야죠. 당연히 예해야죠. 가짜 뉴스는 나쁘다. 네. 가짜뉴스 나쁘죠. 예, 그렇죠. 아니면 똑같은 질문들을 차라리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을 뭐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렇죠. 물어보면 어떤 답이 그렇죠.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언론 자유 탄압하는 법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 네. 반대하죠. 그럼요. 네. 그럼요. 질문 그렇게 바꾸면 질문을 되죠. 어떻게 했냐에 다 달라요. 네, 이건 그럼- 질문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죠. 근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돌려봤을 때는 네. 언론 개혁, 그다음에 언론 중재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대요. 그 질문이 뭐 어떤지는 솔직히 저도 알 수 모르겠지만 없지만, 예. 제가 생각해도 언론 개혁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는 답이 당연히 많지 아마 않을까요? 밋밋한 질문을 던지면요 여야 지지층에 따라 완전히 그냥
5대5로 갈릴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조사란 게 그런 건데 이제 실제 피해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처음에 임대차 3법 다 이 그렇죠. 전세 세입자 보호하는 법입니다. 찬성하시죠? 다 찬성했잖아요. 실제 결과는 뭐죠? 그 찬성했던 가장 약했던 고리은 세입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임대인도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세금 뭐 워낙 많이 내고 거기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 피해 보는 법안으로 갔는데 이 언론법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언론중재법이 지금 여당 안으로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바뀌느냐 취재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런데 걸릴 만한 법을 일생에 한 번 취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한 번 한다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국을 바꿀 만한 그리고 큰 비리를 하는 거는 아마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그 언론사 전체적으로 따져봐서도요. 네. 근데 그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사건 말고 저는 네. 작은 사건도 항상 마음을 졸여요. 혹시 네. 이거 뭐 누가 뭘 항의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뭔가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 어디서 우리 왜 인터뷰하면 네. 인터뷰했던 당사자도 부인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당황스러운 그렇죠. 상황들이 뭐. 일상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특히 예. 경제 쪽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을 수 네, 있죠. 네. 예. 사실 저도 뭐 검찰 출입도 오래 보고 경찰도 오래 보고 또 정치부에서도 각종 게이트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취재라는 게 예. 숨기려고 마음먹고 다 꽁꽁 정보를 가둬두려는 정권의 권력과 맞서서 뭔가 취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가끔 오보도 납니다. 이건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항상 이게 우리가 악의적인 오보가 아니라 하다 보면 틀리게 취재가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오보율이 낮춰서 그래서 한 10번 취재했을 때 9번 이상 맞추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게 기자들이고 거기서 그 기자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 거학들, 권력 비리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이걸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거의 접근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피의사실 공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뭐 검찰이 입도 막고 경찰이 다 그러니까요.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예 검찰이나 경찰은 인사권 통해서 아예 수사 안 할 사람만 콕콕콕 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무슨 권력 비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깨알 같은 노력을 다해서 뭔가 큰 그림, 실체가 드러나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정확하게 그걸 위해서 그렇죠. 봉사하게 됐을 때 보람을 느끼고 네. 의미가 있는 건데 아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네. 이 정권이 원래 정권 말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게 대통령 비리, 친인척 비리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네. 수사할 사람들 다 막아놓고 취재할 사람까지 다 막겠다는 얘기예요. 판결할 사람들도 바꿔놓고 이러니 뭐 나오겠어요? 아마 이렇게 해서 20년 정권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아마 그 국제적인 언론 단체나 그런 외국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건 멀리서 보면 그런 큰 그림이 아마 보이기 때문일 보이죠. 거예요. 왜냐면 그 기자들도 그걸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뭐 그 대선 경선 국면이 여야 모두 이제 본격화된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이 언론중재법이 그래서 그 경선에 좀 묻혀갖고 그동안은 잘 그 조명을 못 받다가 한 열흘 전, 한 보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야당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야 네. 대선 주자들이 우리 명운을 걸고 막자라고 해서 막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당 또 주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야. 라고 또 유력 주자들은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선 레이스 가운데 이 언론중재법이 이슈가 된다면 여야 대선 주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지금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9월 27일은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이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마지막 주거든요. 네. 아, 그 바로 전인 25일 날 광주 전남 경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때 만약에 1, 2위 간 격차가 크지 않다면 네. 또 거기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하죠. 그럼 서로 또 처리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때 또 여야가 과도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경선 끝나고 하자. 시기를 또 미룬다. 네, 시기를 미룰 가능성도 있죠. 그때의 정국은 아마 가봐야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야당 주자들은 이때 만일 여당이 처리하려고 한다 합의가 안 됐는데 네. 그럼 뭐 필리버스터라도 나와서 뭐 떠들어야 되나요? 뭐
야당 주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기옥을 모아서 공격을 해야겠죠.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언론중재법보다 뭐 다른 현안이 또 생겨서 그 시점에서 갑자기 그게 중요해지면 결국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또 슬그머니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때가 됐을 때의 네. 그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상상력에 상상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월 27일로 9월 27일 상정에 처리한다라고 민주당이 해놓은 건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날짜에 네.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네. 이분들이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운동권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운동권이니까 그렇죠. 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사실 해외 언론 그리고 모든 학계 뭐 시민단체 모두가 나서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반민주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메고 이거 처리하겠다고 나선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대선 주자들까지도.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솔직하게 속내를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물론 뭐 그분의 해석이십니다만 네. 이 법안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거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법사위하고 다른 상임위를 넘겨주자고 합의하신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비판이 쇄도했어요. 여당 네. 지지층에서.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전에 언론중재법과 이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이제 그런 비판 속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때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상임위는 다 통과시키고 네. 본회의는 나중에 해도 된다. 네. 그런 시간이 쫓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좀 잘못했다라는 전략적 미스라는 판단을 하고도 계시더라고요. 의원들께서. 네. 언론중재법의 여파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몰랐던 의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이게, 반발이 나올 거라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올 거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민주당에 친한 의원들 꽤 있는데 네. 평소에 멀쩡하던 분들이에요. 저희랑 만나면 언론 자유 중요하고 우리도 뭐 네. 언론과 잘 지내려고 하고 비판보도 해야지 해놓고 요번에 보면 다 찬성했어요. 야. 이 법안에. 어떻게 된 이 이중성이 뭡니까 이분들? 나중에 정말 야당 되면 또 생각 달라질 배신감 거예요. 들어요 배신감. 야당 되면 생각 완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달라지나? 나중에 국민의힘이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글쎄요. 한번. 나중에 여야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면, 서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그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이 잡기 전에 정권 잡기 전에 박근혜 때 자기들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고 정권 비판할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근데 최근에 보면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요주의 인물 기자들 신상 명세 다 까놓고 인물 이름 다 그거는 진짜 내놓고 위험하던데요. 네. 이 기자들에 대한 비리 제보받는다. 신상 정보 제보받는다. 이거 제공하면 돈 10만 원부터 30만 원 주겠다. 라고 이 사이트가 생겼는데 야 이건 또 뭡니까? 이 기자 때려잡는 사이트인가요 이거는? 그분이 뭐 정한 건 모르지만 뭐 인터넷 매체에 기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죠. 뭐 이렇게 네, 되다 그렇죠. 보니까 물론 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뭐 추노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현상금을 내걸어서 기자들을 압박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 신상을 보면 대부분이 권력 비리, 그다음에 여권 인사의 비리를 보도했던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그다음에 조국, 윤미향, 뭐 이상직 이런 여권 인사들 비리 주로 깠던 기자들을 다 요주 인물로 해놓고 기레기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올려놓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거 하는 게 결국 자기들한테 나쁜 기사 썼다고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것이 왜 정말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이런 건 놔두고 네. 그렇죠. 네. 왜 언론중재법으로 기성 언론들 사실은 가짜뉴스 물론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 가짜뉴스처럼 퍼뜨릴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적은 곳을 먼저 타겟으로 한다는 건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그럼 역으로 해놓고 보면 자 그럼 김어준 저쪽의 상황으로 여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사이트 올려놓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조금만 주면 돈 줄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이런 식의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돌팔매 던지라 이런 식이 꼭 징벌적 손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자한테 징벌적으로 너 엿먹어봐라 이런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감정적인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기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불호의 감정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기자 개인을 죄악시한다거나 언론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공익을 위해서 어쨌든 언론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 이 전체 언론과 기자 집단 전체를 뭔가 기레기로 몰아서 그 사람들을 뭔가 이 상처를 주겠다, 깎아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자꾸 보인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명단 안에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유, 네. 그래도 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기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가족들한테 위해가 갈까 그런 걱정은 많이 걱정되죠. 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참 주소지에다가 빨리 좀- 가족 이름까지 막 걸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후배들이 참 잘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런 문제 진짜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당이 그렇다면 이런 사람 먼저 여당이 처리하자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말은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언론만 지금 타겟팅하고 있다는 그런 이 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진짜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저희가 뭐 더 노력하고 더 확인하고 네, 그래야 맞습니다. 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국민의 알 권리, 뭐 사생활,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네. 모든 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고 건드린다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걱정스럽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법이 통과돼서 사람들이 정말 기자들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논쟁을 아주 본질적인 논쟁들을 이번 시간이 좀 있는 동안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권력 비리 이런 거에 대한 그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추진한다면 그는 여당이 민주주의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이 법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야당도 뭔가 이 그냥 막는 신용하고 끝내는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8인 협의기구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 언론 그 발전 법안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주신 조희준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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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